새벽 5시였어요. 출근하려고 부대 정문 앞에 딱 섰는데 보위부 부부장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미리 와서. 그 순간에 느낌이 왔대요. 아, 밤새 우리 집을 감시했구나. 잠깐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겠다고 했더니 아, 뭐 그럴 것 없이 금방 확인만 하고 가면 됩니다. 말은 부드러웠어요. 근데 차에 타는 순간 다른 요원들이 같이 올라탔어요. 그렇게 잡혀 들어간 거예요. 20년을 핵 부대에서 일한 대령이 북한에서 제일 신뢰받는 부대라는 데서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오늘 얘기할 것이 바로 그 부대입니다. 131 지도국. 들어본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김정은이 제일 아끼는 부대. 우라늄 채굴부터 핵시설 건설 관리까지 북한 핵개발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핵탄두 개수는 알고, 사거리는 알고, 농축 우라늄 보유량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건 거의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오철용 상저가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 대령까지 달고 나온 사람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받은 게 군홧발 킥이었다는 사람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131 지도국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해요. 1월 31일에 창립됐어요. 그래서 131 지도국. 임무가 뭐냐면요. 평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련하고 핵기지 만들고 핵실험장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 100%를 자체 보유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북한 핵개발 전 공정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김정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가 핵이 최고인 자식이다. 131 지도국은 나의 친위대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에요. 김정일 직계라는 거예요. 연간당 자금이 0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1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핵 관련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이고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조달이 추가로 300만 달러씩 필요했다고 합니다. 핵을 만들라고 돈을 주는데 밥은 알아서 벌어먹으라는 거죠. 이게 북한식 예산 편성이에요. 특전이 있어요. 백미 공급. 북한에서 백미를 공급받는다는 건 지금도 최고의 혜택이에요. 군 복무 기간도 일반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고 노동당 입당은 무조건 보장. 그래서 북한 엘리트 집안 자식들이 다 거기로 몰려간다고 해요. 빨리 제대하고 빨리 당원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연구원이 약 400명이에요. 수학교 때부터 스카우트하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 대학 때 데려가는 애들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왜 어릴 때 데려가냐 어릴수록 통제하기 쉬우니까. 사회를 모르는 채로 그 안에서 적응하게 만들면 저항 자체가 생길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나가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오철용 상자가 대학 때 알던 교수가 있었는데 20대 생화학 교수였어요. 어느 날 사라졌다가 2, 3년 후에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대위 계급을 달고 131 지도국의 연구사로 들어갔다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 이후로 못 만났습니다. 영원히. 부모 형제를 만나려면 핵기지 몇십 킬로밖에 있는 초대소에서 만나야 해요. 20분. 그게 면회예요. 오철용 상자 본인도 영변 지구에 집이 있는데 부모 만나러 가면 자기가 못 들어가요. 부모가 초대소로 나와요. 거기서 먹고 자고 헤어지는 거예요. 물자는 최상급으로 준다고요. 백미, 고추장, 간장 다 준대요. 근데 나오질 못해요. 아주 좋은 황금 유치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변 햇기지 근처에서 5년 복무하고 나온 사람 23살이에요. 이가 없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국가에서 매달 신체 검사하고 틀리해주고 모발 치료해주고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상 수명이 35, 40세라고. 이게 국가 관리 대상의 실체예요. 나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 일찍 죽는다는 걸. 그냥 알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변지구에서는 환갑 잔치를 50세에 해줍니다. 보통 환갑이 60세잖아요. 왜 10년을 당겼냐? 40세가 되면 이미 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찍 늙는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50세에 환갑해 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도 재앙이에요. 오철용 상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여기서 뭐 페이커처럼 게임이라도 잘했으면 돈이라도 벌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보인 척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라늄을 어떻게 캐는지 아세요? 지하 2, 영맴에서 4, 영맴까지 내려가요. 해발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더 깊어요. 보호 장비가 마스크 하나에 헬멧 하나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한 번에 20, 30명이 죽어요.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방사선 얘기를 해야 해요. 자연 상태 우라늄 자체는 즉각 치명적이진 않아요. 문제는 라돈이에요. 우라늄 광석을 깨면 안에서 기체가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돈 침대 기억하시죠? 그 라돈이에요. 마스크 하나로 차단이 될 리가 없어요. 전문가가 직접 말했어요.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이걸 캤다는 건 살인형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외화를 벌기 위해 소련이 붕괴됐을 때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핵물리학자들을 데려온 얘기도 있어요. 한 달에 2만 달러씩 준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한 번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평양냉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 정도로 봉쇄됐다고. 사는 거는 좋은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져요. 1992년 IAEA 핵사찰 때 일이에요. 핵폐기물 처리장을 보겠다고 하자 돌격대 100명을 투입해요. 기저귀 하나 입히고 양동이 들려서 플루토늄 처리 후 남은 고농도 방사능 액체를 직접 퍼내게 한 거예요. 그냥 사람 손으로.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을 피부에 닿아가면서 당 선동원들이 나와서 당원 돌격대라고 선동하고 앞장서서 모범보이라고 했을 거예요. 사찰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다 치워버렸으니까. 그 100명은 10년 안에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원이요. 이게 북한 핵 개발의 실체예요. 위성사진 속 갱도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죽어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언론이 핵탄두 몇 개, 농축 우라늄 몇 킬로그램 이런 숫자를 다룰 때 그 뒤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철용 상자가 131 지도국에 들어간 경위를 들으면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적대계층이에요. 북한에서 출신 성분 가장 나쁜 축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수준 이상 진급이 차단됐어요. 당기관, 보안기관, 보위기관, 아무리 광폭정치 시절이라도 월남자 가족은 거기 못 들어가요. 대학도 못 갔대요. 자습으로 준박사까지 됐어요. 근데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 성분 완화 조치를 써요.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면서 북한도 생사기로에 섰으니까 계급 따지지 말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 틈에 오 상좌 아버지가 영변 오리공장 지배인 자리를 잡아요. 외화벌이까지 겸해서 성공합니다. 사료 2차 가공에서 효율 높이고 경제관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낸 거예요.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먹을 게 있는 집이 왕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131 지도국 군단장과 정치위원이 오리공장으로 직접 찾아와요. 과학자들 영양 보충 좀 해야 하는데 오리고기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막내 아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책임지고 별 달아주겠다. 오리고기와 별을 바꾼 거예요. 핵부대 입대가 그렇게 성사됩니다. 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오리고기가 뇌물이 된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후에 오상저 경력이 쌓이기 시작해요.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6개월 일하다가 아버지 백으로 평양 복귀. 부대 안에서 양식장이니 물자 창고장이니 편한 자리 잡고 군생활하다가 온실관리원으로 들어온 여성을 만나요. 지금의 아내입니다. 꽃보다 예쁘더라고 본인 말로. 그런데 이 아내 집안이 강반석일가예요. 김일성 어머니 쪽 친척, 북한에서 5호대 친척이라고 부르는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병원 차트에 5호대 친척이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다고 해요. 알아서 최상급 대우가 나오는 거예요. 장관급 이상 의료 대우를 받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만큼 언제 숙청될지 몰라서 항상 심장을 쪼이면서 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에 가까울수록 추락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이후에 인민경제대학에 진학합니다. 북한판 MBA예요. 고급 경제관리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곳, 행정1군의 등용문이라고 부르는 곳. 거기서 중앙 간부들과 인맥을 쌓아요. 2009년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131 지도국 무역과장이 됩니다. 각 여단 탄광, 수산기지, 전국 종합봉사 들어오는 외화 관리를 전부 담당하는 자리예요. 이 사람이 돈줄을 쥔 거예요. 여기서 처가 인맥을 통해 한 라인이 연결됩니다. 장성택의 오른팔 장수길 라인이에요. 장성택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김정일 시대 최강의 실세, 김정은의 고모부. 당시 실질적인 권력이 그한테 있었다고 오철용 상자가 직접 말합니다.
김정은보다 장성택한테 칭찬 들으면 더 뿌듯했다고. 그만큼 장성택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솔직히 당시 수령은 장성택이었다고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깥에 나와 다니는 장군님이 장성택이었던 거예요. 장성택이 어떻게 권력을 키웠냐?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경제사업을 장성택한테 넘겨요. 장성택이 딱 보니까 석탄, 철광, 광물 돈 되는 건 다 인민무력부 54부가 잡고 있어요. 연간 1억 달러씩 벌던 조직이에요. 그걸 가져와요. 중앙당 행정부로. 그 54부 담당자 장수기를 행정부 부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자원을 가져오면서 장성택한테 돈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해요. 오철룡 상좌가 그 장수길 라인을 처가 인맥으로 연결한 거예요. 석탄 운반선 100대를 확보해서 대련항으로 내보내는 사업을 했어요. 하루에만 달러 이상씩 벌었다고 합니다. 장성택이 직접 언급했어요. 연례 모임에서 131지도국 무역과장, 나이 40도 안 됐는데 60 넘은 사람들도 저 사람만큼 해야 해. 그 말이 나왔을 때 오 상좌 말로 김정은 칭찬보다 더 뿌듯했다고. 그만큼 당시 권력 서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모든 게 뒤집혔어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합니다. 하나의 나라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줄을 서야 하는데 저쪽으로 줄을 서고 있다. 그게 이유였어요. 이후에 장성택 라인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시작돼요. 장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았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냐면 장성택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장씨들도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북한 전역에서 반종파 투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철룡 상좌도 잡혔습니다. 새벽 5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차에 타는 순간 문이 잠겼어요. 조사실로 끌려갔는데 거기 있던 애들이 전부 20대예요. 10대도 있었어요. 5, 6명이 와서 일단 구두발로 얼굴을 차요.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당과 수령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받는 게 이거냐. 20대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게. 무릎 꿇리고 팔을 무릎 사이에 끼워서 머리를 숙인 채 있게 해요. 버티다가 움직이면 철창 앞에 데려가서 머리를 잡고 철창에 얼굴을 부딪히는 거예요. 밥은 반 식기도 안 되는 양이에요. 국에는 침을 뱉어서 줬다고 합니다. 안 먹으면 깡패같이 들어와서 이마에 발을 올려놓고 누르면서 먹이더래요. 근데 오철룡 상좌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귀를 열었어요. 감시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무역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사람 읽는 눈이 생긴 거예요. 감시원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파악했어요. 저 사람 돈이 없어. 거기다 대면 돼. 새벽 2시. 교대 시간. 그 감시원이 순찰 돌다 철창 앞을 지나갈 때 손을 잡았어요.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있겠냐고. 빈 방으로 데려가서 담배를 주더래요.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감시원이 열어볼 걸 알고 썼어요. 내용이 이래요. 이 선생님한테 500달러를 줘라.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무조건 들어줘라. 우리 가족은 김일성 원수님의 집계 가족으로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했다. 만약 그게 죄라면 나를 위해 힘 좀 써달라. 돈을 과시하고 배경을 보여주고 억울함을 어필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도 감시원이 열어볼 편지에 이거 승부수예요. 감시원이 응하면 내 편이 되는 거고 안 응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읽었으니까 간 거예요. 아내가 500달러가 아니라 0달러를 줬대요. 거기다 구두까지 한 켤레 새로 사서. 그날 밤부터 감시원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 정치범에서 경제사범으로 전환됩니다. 15년 선고를 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6년 만에 출소했어요. 정치범으로 남았으면 살아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6년을 살았는데도 40년을 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창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98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요. 북한 금창리에 또 다른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 같다. 당시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94년 제네바 합의해놓고 뭐 하는 거냐?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북한은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협상 끝에 식량으로 대신 합의하고 1999년 5월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라. 우리는 사찰받는 게 아니다. 방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1만 명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갱도를 팠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로 넓은 지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시설 이전을 중단하고 위장으로 처리한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핵시설이 지하로 완전히 이전되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쌀 창고라고 우겼는데 60만 톤짜리 쌀 창고에 쌀이 없었다고 합니다. 1만 명이 10년을 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과 운용 비용을 다 쓰고 결국 못 썼어요. 고난의 행군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1만 명을 10년 동안 갱도에 쑤셔 넣은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샜냐면 130일 지도국 내 군상 여소장이 정치위원 인맥으로 시설 안에 들어갔어요. 비행기 날아다닐 공간을 봤어요. 무역회사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서 정보가 흘렀고 관련자 3명이 간첩죄로 처형됐습니다. 오철룡 상자도 그 군단장 정치위원 영향권에 있었어요. 1차 숙청 위기가 여기서 왔던 거예요. 처가 인맥으로 겨우 살아났고 수산기지 기지장으로 좌천됐는데 거기서 오히려 연간 40만 달러를 달성해요. 목표의 4배. 그게 다시 장성택 라인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출소하고 나오니까 무역과장이 직물공장 노동자가 돼 있었어요. 집도 없어요. 비자금도 다 털렸어요. 보이부 감시가 2중 3중으로 붙어 있고 숨쉬는 화석 같았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한 표현이에요. 체제와 사회에 대한 환멸. 높이 있다가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 오는 그 격차, 그게 너무 깊게 밝혔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2020년에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충격받은 게 국정원 직원들이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거였대요. 북한에서 안기부는 악마 같은 이미지로 주입받으니까 처음엔 이게 가식인가 싶었다고.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 내가 알려야겠다. 조국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핵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탄두 숫자, 사거리, 농축 우라늄 보유량, 전략적 억지력, 이런 단어들이에요. 주류 언론들이 다루는 프레임이 거의 다 거기서 그쳐요. 숫자만 다루는 거예요. 북한이 핵 몇 개 갖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숫자 뒤에 있는 게 뭔지 오늘 들으셨잖아요. 23살에 이가 빠지고 머리가 센 청년. 양동이로 핵폐기물을 퍼내다 10년 안에 죽은 100명. 부모 얼굴을 20분밖에 못 보는 천재들. 오리고기 뇌물로 입대한 대령. 군홧발 킥을 맞고 새벽 2시에 감시원한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편지를 쓰고 살아남아서 지금 한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북한 핵 앞에서 늘 이 나라가 무섭다고 해요. 맞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그 무서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그건 알아야 제대로 무서운 거예요. 103 지도국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직 이 부대는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23살짜리가 마스크 하나 쓰고 우라늄 광석을 캐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북한핵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철용 상자가 마지막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형제들한테 미안하다고, 방송 나오는 게 많이 망설여졌다고. 근데 그래도 나온 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체제의 실체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를 우리가 이 증언을 제대로 듣는 것. 그게 그분이 여기 나온 이유에 답하는 거예요.